저는 35해 동안 가족이란 말이 결국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허상이란 걸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성북동 본가의 오래된 한옥 거실, 격자무늬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조명, 식탁 위에 놓인 한우 갈비찜의 깊은 향, 그리고 어머니가 꺼내신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이었고, 저는 의심조차 없이 그 무대 위에 발을 들였습니다. 2주 전, 어머니 최연숙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소영아, 이번 제사에는 꼭 와야지. 가족이 이렇게 다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니.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조건부 애정에 길들여져 있었고 부모님은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희망 하나가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서 부르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저는 분당 본사에서의 중요한 투자 미팅을 미뤄두고 압구정의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어릴 적을 보낸 성북동 본가로 향하는 길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영아, 고생했지. 그 웃음이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빠르게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둘째 백민우는 나무 젓가락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해 없게 지금 말하는 게 좋겠대. 엄마랑 아버지가 유언장 정리를 마치셨거든. 그는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었고 맞은편에 앉은 막내 백서연은 와인잔을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장면에 막이 오른 것처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랑 상의 끝에 성북동 집이랑 전주 별장, 그리고 주식 계좌 모두 민우랑 서연이에게 가도록 정했단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고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반박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아버지 백장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갈비를 뜯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서야 묻는 말을 겨우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민우는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나 돈 많잖아. 회사도 있고 강남에 집도 있고 우리는 아직 기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반. 서연아, 너는 6개월도 넘긴 직장이 하나도 없었잖아. 민우, 너는 대학 전공만 몇 번 바꿨지? 등록금은 누가 냈고? 어머니는 냉정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너한텐 필요 없는 재산이야. 대신 민우랑 서연이는 아직 시작도 못했잖니. 저는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 대출금 갚아준 건? 전주 별장 리모델링에 쓴 내 5천만 원은? 다들 그건 기억 못하시나 보네요. 서연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누나는 계산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다 따지면 실망이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식탁볼을 움켜쥐었습니다. 계산적이라고?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기야. 이용이야. 어머니는 식탁을 세게 내리쳐 유리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해. 소영아. 너는 항상 돈이지. 이건 사랑이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야. 사랑. 제 입에서는 거의 속삭이듯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후원자였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지갑.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존재.
그리고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 배제된 거였습니다. 가슴 깊숙이부터 식은 분노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백민우는 마치 연민을 가장하듯 의자에 느긋이 기대며 말했다. 누나, 꼭 애처럼 굴 필요는 없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른이야. 현실 좀 받아들여. 그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명확하게 해줬다. 나는 내내 속아왔던 것이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주는 계좌, 평생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준 후원자에 불과했다. 천천히 식탁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고르며 차오르는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시선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나는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최소한의 안전망일 거라 믿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들은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 없었다. 나는 ATM이었고 이제 그마저도 고장 났을 뿐이었다. 내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한마디 반박조차 못하던 아버지 백장호. 사업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게 손 벌렸던 민우. 직장을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고급 브랜드 옷으로 방 3칸을 채운 서연. 이들이 내가 믿고 지켜왔던 가족이었다.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그동안 내가 쓴 돈은요? 아무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최연숙은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소영아, 너는 언제나 돈 얘기뿐이구나.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 느끼지? 나는 마른 목을 축이려 물컵을 들었다 놓았다. 충분하지 않다고요? 거의 속삭이듯 말이 나왔다. 지난 6년 동안 이 집 대출금은 제가 갚았어요.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대출받은 사람도 타호 별장 리모델링 비용을 낸 것도 저였고요. 그건 엄마가 가족 자산으로 남기자고 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가족도 아니라니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코웃음을 쳤다. 누가 시켰냐고. 소영아, 넌 그냥 영웅놀이 하는 걸 좋아했잖아. 그 말은 따기처럼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초록빛이 도는 눈동자, 어디에도 후회란 없었다. 오직 조롱뿐. 맞아. 아무도 시킨 적 없지. 가족이니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건 나였어. 하지만 틀렸어. 희생은 나만 했고 너희는 항상 받아가기만 했어. 민우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장난감 뺏긴 애처럼 또 시작이네. 내 안에 있던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장난감.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써온 돈이 얼마인지 알아? 10년 동안 거의 5천만 원. 내 꿈도, 내 여행도, 내 집 마련도 미뤘어. 다 너희 힘들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공정한 대우 좀 요구한다고 탐욕스럽다고?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마치 내가 철없는 아이인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소영아. 사랑.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이 집, 내가 지켜온 이 공간, 내가 수리하고 유지하고 청소하며 관리했던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이 맞다면 왜 늘 희생은 나한테서만 시작되죠? 왜 사랑은 늘 제 쪽에서만 주는 건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들의 눈엔 죄책감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를 착취했다는 인식도 없었고 내가 공정함을 요구한 것조차 귀찮아했다.
마치 적당히 입 다물고 계속 돈만 주던 내가 더 편했던 것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통증이 조여왔다. 왜 나는 이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 믿었을까? 왜 나는 끝까지 가족이라는 환상에 매달렸을까?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나무 바닥을 긁으며 크게 밀려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 말 없이 식탁 너머의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백민우가 비웃듯 물었다. 정말 이대로 가족을 끊겠다는 거야?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곧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떠났고 미련은 남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던 그때 어머니 최연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히스테릭하게 뒤에서 터져나왔다. 소영아, 지금 뭐 하는 거니?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해. 이런 사소한 의견 차이로 우리를 버릴 수는 없잖아.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입가엔 얇고 날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의견 차이. 나는 눈빛을 더욱 단단히 굳히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그리고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문턱을 넘기기 직전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를 후벼 팠다. 그 문을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 필요한 대답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더 이상 물어야 할 것도 없었다. 압구정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은 짓눌리는 듯 답답했다. 성북동 집에서의 저녁 식사 내내 쏟아졌던 조롱과 모욕, 백서연의 경멸 섞인 눈빛, 백민우의 비웃는 입꼬리, 부모님의 침묵 속 외면.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은 길고 공허한 선처럼 이어졌다. 그 집은 내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곳이었다. 지금은 단지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사랑을 끝도 없이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고 와인 한 잔을 따라 입에 털어넣었다. 한숨이 깊게 새어 나왔다.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감정은 고갈됐고 남은 건 피로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열었다. 자동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한 달에 총 210만 원, 모기지 150만 원, 공과금 60만 원, 수도, 전기, 인터넷, 관리비, 거기에 백민우의 등록금, 명절마다 어머니가 꼭 사야 한다며 추천했던 고급 선물 세트,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전부 부담했던 항공권과 숙박비, 내가 가족에게 쏟아부은 금액은 10년간 수억 원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는 단지 돈이 끊기면 가치가 사라지는 존재였다. 자동이체 취소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반짝이며 확인 메시지가 떴다. 성공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대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몰려왔다. 몇 년 동안 나를 조용히 올감했던 투명한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대로 끝날 리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벨이 끝날 때까지 화면만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 또 무시했다. 세 번째 전화. 네 번째. 어머니는 집요했다. 다섯 번째까지 계속되자 결국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통화 차단 기능을 켰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주방 테이블에 앉아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소영아, 다시 전화 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니? 집 상황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컵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자동이체가 끊어진 걸 이제야 알아차렸을 것이다. 몇 분 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아버지였다.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가 내 편이 아니란 걸,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넘기고 메시지만 남겼다. 잠시 후 메시지를 재생했다. 소영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니? 내 엄마가 정말 많이 속상해하신다. 이렇게 작은 오해로 관계를 끊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니? 우리는 가족이잖니. 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가족이라고? 그랬다면 왜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걸까?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서연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곧이어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심으로 한심하다. 소영아, 이기적이고 유치한 행동 그만해. 넌 정말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지? 처음부터 그렇게 티를 내지 그랬어? 축하해. 내가 이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처구니 없고 씁쓸한 그런 미소. 정말로 내가 가족을 망가뜨린 걸까? 메마른 비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믿는 걸까? 그 순간 백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엔 받았다. 뭐야, 민우.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내 걸 되찾는 중이야. 하, 넌 진짜 역겹다. 엄마 아빠가 너한텐 유산 안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자동이체 끊고 가족 등진 거냐? 넌 그냥 탐욕스러운 거머리야. 나는 숨을 고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민우. 이건 존중에 대한 문제야. 너희 중 누구도 나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잖아. 넌 독사야. 이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해? 그는 내가 반박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순간 등골을 타고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연락처 목록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름들 엄마, 아빠, 민우, 서연. 평생 나를 의지했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협박, 모욕만을 던져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하나씩 번호를 차단했다. 그들의 이름이 내 연락처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단 한 명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들의 요구와 비난 없이 잠들 수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한 후 예상치 못한 평온이 찾아왔다. 세상은 고요했고 머리는 맑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의무감도 사라졌다. 3주가 흘렀다. 위험한 침묵이었다.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 회의실에서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던 중 핸드폰이 격하게 울렸다. 차단되지 않은 발신자. 어머니였다. 소영아, 오늘 저녁 7시 성북동 본가에서 가족 회의가 열릴 거야.
이건 초대가 아니라 내 책임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건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무시하고 살던 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던 바보 같은 기대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들이 어떤 얼굴을 들고 나올지 보고 싶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저녁, 성북동 저택 진입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우의 BMW와 서연의 분홍색 미니쿠퍼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맞이했다. 얼굴에 걸린 미소는 인위적이고 뻣뻣했다. 소영아, 결국 돌아왔구나. 나는 무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했던 거실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정도로 숨막혔다. 아버지는 중앙에 앉아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민우와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눈빛을 주고받으며 얄팍한 승리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앉았고 다리를 꼬며 팔짱을 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쇼를 하려고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나를 바라봤다. 이 긴장 상태를 풀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엔 온기도 유머도 없었다. 긴장 상태. 내가 자동이체 끄는 게 그렇게 큰 충격이었나 보죠. 어머니는 숨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낮췄다. 소영아,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어. 우리도 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민우가 끼어들었다. 진심으로 묻는다.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내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인지. 나는 이를 악물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유치하고 이기적이라고? 10년 넘게 너희 모두를 먹여 살렸어. 이기적인 건 너희야. 서연은 팔짱을 낀 채 혀를 차듯 말했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언니가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부탁이라도 했나?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며 눈을 부릅떴다. 그래. 너희가 부탁한 적은 없지. 하지만 적어도 고마워해야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들은 내 행동이 문제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럼 솔직해지자. 유산 못 받아서 분한 거잖아? 서연의 날선 말에 가슴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정말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여기 온 거였어. 숨을 길게 들이쉬며 입꼬리를 올렸다. 근데 역시나 넌 여전히 똑같아. 민우.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철딱서니 없어. 그 순간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나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애초에 날 반긴 적 없었어.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압구정 집으로 돌아오는 운전 내내 갈비뼈 안쪽까지 무겁게 쿵쾅거리는 심장이 나를 조여왔다. 그들이 다음에 뭘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아파트에 도착한 순간 나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출입문 틈새마다 부풀어 오른 회색 폼이 거품처럼 뒤덮고 있었다. 누군가 확장폼을 뿌려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분노가 정맥을 따라 온몸을 덮었다. 보안 카메라 앱을 열어 영상을 되감는 내내 맥박은 속도를 더해갔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회색 후드티에
야구모자를 푹 눌러 쓴 민우.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 확장 폼캔을 들고 내 출입문 전체에 거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게으른 걸음걸이, 팔의 각도, 문을 바라보는 비웃는 눈빛. 모든 게 모욕이었다. 그는 내가 다시 조용히 돈을 내주며 돌아오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크게 착각했다. 나는 예전의 백소영이 아니었다. 나는 침착하게 영상 전체를 저장하고 그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했다. 곧장 112에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젊은 경찰관이 도착했다. 그는 나의 설명을 듣고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며 물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나 타협은 없어요. 시작하시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다. 가해자 이름이 백민우 맞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단지 남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 백장호였다. 나는 받은 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소영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설마 고소 취하하라는 거야? 아니, 그건 민우가 그저 욱한 거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랬다면 어쩌죠? 오늘 아침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으면? 문 안에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었으면? 그의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 이어졌다. 그 애는 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틀렸지. 이제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는지 보여줄 차례야. 아버지는 애써 진정을 시키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니?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민우가 그랬어. 결과를 원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뭘 원하니? 고소 취하 조건 말해봐.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3,300만 원. 뭐라고? 문수리비,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이 일이 길어질 경우에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합리적인 숫자 아닌가요? 민우가 그 돈이 있을 것 같니? 그럼 엄마랑 아빠가 도와줘야겠죠. 평생 민우 뒷수습 해왔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차분히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았다. 깊고 묵직한 분노의 물결이 다시는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사흘 뒤 내 통장에는 정확히 3,300만 원이 입금됐다. 송금자는 백장호, 최연숙 공동계좌. 문자 한 통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입금.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이 돈은 대가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에게서도 백민우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심지어 온갖 비난을 즐기던 백올리비아마저 조용했다. 돈만 보내면 내가 입 다물고 사라질 줄 알았던 거다. 하지만 그들이 모른 건 바로 이거였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완전히 수리된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쓸어내렸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3,300만 원? 그건 핵심이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배신자라고 불러도 됐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조종하거나 굴복시킬 순 없었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고 믿었지만 무너진 건 결국 그들 자신이었다. 돈을 주고 나면 끝날 거라고?
통제력을 잃는 건 돈보다도 훨씬 큰 손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상대로 더러운 수를 쓰기 시작했다. 며칠 뒤부터 나칙지도 않은 친척들한테 메시지가 쏟아졌다. 얼굴조차 흐릿한, 설날에도 안부 한마디 없던 그들. 수잔 이모, 소영아, 너 정말 실망이야. 부모님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렇게 보답하는 거니? 마크 삼촌,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는구나. 가족은 평생이라는 걸 잊지 마라. 조카 레이첼, 부모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다니? 너 양심 없어. 메시지를 읽을수록 웃음이 나면서도 속이 뒤틀렸다. 누가 이 짓을 벌였는지 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였다. 논리로 이길 수 없으니 사회적 비난과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여론을 조작한 거다. 그녀는 완벽한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배은망덕한 딸 백소영, 늙은 부모를 버리다. 욕심 많은 커리어 우먼, 집을 빼앗고 부모를 거리로 내몰다. 하지만 그 이야기엔 단 하나의 진실도 없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부모님의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 압구정 아파트의 모기지, 관리비, 공과금, 심지어 민우와 올리비아의 생활비까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다. 그러다 알게 된 거다. 부모님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나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넌 돈 벌잖아. 필요 없잖아. 이에 제기하자 돌아온 건 너는 이기적이야. 내가 지원을 중단하자 그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제는 우릴 버렸다고, 곧 거리로 나앉을 거라고, 자식 노릇을 못했다고 소문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페이스북에 로그인했다. 자주 올리지도 않던 공간이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나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리고 단숨에 글을 썼다. 거짓에 대한 반격, 진실을 위한 기록. 나는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인간이 아닌 지갑으로 대했다. 10년 넘게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 대가로 받은 건 침묵과 외면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 적 없다. 그들은 나를 존중한 적 없다.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선택한다. 그들이 집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수년간 제공하던 무상 지원을 잃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을 공유하는 이유는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처럼 착취당한 이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경계를 세우는 건 배은망덕이 아니다. 착취를 거부하는 건 배신이 아니다. 때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올리비아, 민우, 그리고 어머니. 그 누구도 이 반박에 대응하지 않았다. 좋아요 수는 빠르게 늘었고 댓글에는 수많은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도 그랬어요. 이 글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익명 속 고백들이 이어졌고 나는 알았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진실은 때론 조용히 퍼진다. 하지만 한 번 퍼지면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내가 SNS에 올린 글은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백 번 공유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지지를 보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그들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에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굳이 인터넷에 올려야 하나요? 부모님을 망신 주는 건 너무해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진실을 올린 지 딱 3시간이 지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소영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 가족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 아니요, 엄마가 날 이야기 소가격으로 만든 순간 이미 체면은 없었어요.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요. 후회할 사람은 엄마예요. 나는 가볍게 전화를 끊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 후로 3달이 지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죄책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도 전화도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 조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숨쉬고 일하고 웃을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엔 허전함이 찾아왔다. 피 한 방울 나눈 가족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설령 그들이 독이 가득했던 존재였더라도 이상한 공허감을 남겼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몰입했고 더 이상 누구의 돈도 아닌 진정한 나의 수입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고 싶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둘 해나갔다. 사진 수업을 신청했고 오랫동안 꿈만 꾸던 여행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엔 파리의 생강 옆에서 커피를 마셨고 6개월 후엔 중동 사막의 고대 유적지를 바람처럼 걸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었다. 그 사이 가족들의 근황은 들려왔다. 내게 침묵만 하던 아버지는 한 공사 현장에서 자비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더 이상 대신 카드값을 내줄 딸은 없었다. 백민우는 벤처 사업에 실패했고 투자금도 바닥나 실직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한때 나를 비웃던 그의 자존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백올리비아는 아직도 SNS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중이었다. 하지만 이젠 디자이너 옷도 휴가 비용도 대줄 사람은 없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그들은 그걸 스스로 망쳤다. 1년 후 나는 뜻밖의 만남을 경험했다. 사랑을 찾고 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알렉스는 조용한 바람처럼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다. 그 어떤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관계.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사람. 우리는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다려주었고 들어주었고 나를 나로서 바라봐 주었다. 내가 잘나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12월 어느 날 저녁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이젠 아무도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착취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 가족이 필요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유산에서 제외된 것이 굴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인정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던 한 여자의 성장기였다. 세상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가족에게 침묵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말해준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건 자존심이고 생존이며 자기애다. 때론 가족을 잃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채널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